한창 수확을 시작하는 고향집 복숭아밭은 온통 초록빛입니다. 아버지가 짓던 복숭아 농사를 이제는 동생이 물려받아 짓고 있지요. 저에게는 복숭아에 관한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집이라면 공감하겠지만 보통 좋은 것은 내다 팔고 그중 못난 것들을 집에서 먹기 마련이지요. 사실 맛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아버지가 복숭아 하나를 따와서는 오늘 딴 것 중에 제일 크고 좋아 보이는 복숭아라며 먹으라고 건네주셨던 적이 있답니다. 그 해를 시작으로 이따금 수확을 할 쯤이면 제일 크고 좋아 보이는 것 몇 개를 골라 가족들에게 먼저 주시곤 하셨지요. 덕분에 저희 가족은 크고 먹음직스런 복숭아를 처음 맛보는 호사를 누렸답니다. 복숭아를 먹을 때면 그런 행복한 기억과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오늘은 우리 이웃들의 감동 실화를 담은 연탄길 시리즈 속 아버지들 이야기 몇 편을 발췌하였습니다. 표현은 서툴지만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셨던 아버지, 힘겨운 삶 속에서 그래도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고자 했던 아버지, 가난이 자신 탓이라는 생각에 미안함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아버지, 절망스러운 순간에 오히려 어린 자식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낸 어느 아버지. 세상에 많은 아버지들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살아가시지만 사실 아버지도 누군가의 어리고 여린 자식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함과 위로를 담아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세요. 딸의 결혼식. 기영 씨는 외동딸 선영의 결혼 문제로 온종일 지끈지끈 머리가 아팠다. 선영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남자가 기영 씨 마음에는 조금도 차지 않았다. 그와 결혼한다면 눈동자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딸이 불행해질 거라고 기영 씨는 생각했다. 타일러도 보았고 으름장도 놓아봤지만 딸 선영의 마음은 무거운 돌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네가 기어코 그 친구와 결혼하겠다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아빠도 지쳤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아빠, 전에도 말했지만 그 사람은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거예요. 부모님 없는 게 그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아픔도 많지만 착한 사람이에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아빠. 더 이상 할 말 없다. 네 뜻대로 하겠다면 이제부터 나는 네 아빠도 아니고 결혼식에 갈 이유도 없다. 가슴을 찌르는 아빠의 말에도 선영은 여전히 침착했다. 아빠,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없이 지금껏 자랐지만 아빠가 이렇게 잘 키워주셨잖아요. 저에게 엄마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무시한다면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선영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영 씨는 쏘아붙이듯 목청을 돋우며 말했다. 그것 때문에 아빠가 더 반대하는 거란 말이야. 선영이 네가 엄마 없이 자랐기 때문에 네 신랑만이라도 부모님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기를 바란다. 그래야 너의 빈 곳을 채워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 사람 아주 착해요. 아빠처럼 정도 많은 사람이고요. 듣기 싫다. 너하고 이제 더 이상 말씨름하고 싶지 않아. 기영 씨는 다급하게 숨을 몰아쉬며 방을 나가버렸다. 선영은 그 후로 아빠를 여러 차례 설득했다. 하지만 아빠의 마음을 조금도 바꿔놓을 수가 없었다.
선영은 결국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한 채 아픈 마음으로 결혼식을 올려야 했다. 결혼식장은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였다. 결혼식 날 아침부터 지루한 장마비는 계속 내렸다. 장대비는 교회 화단에 오두만이 피어있는 예쁜 꽃들의 얼굴을 사납게 두들겨댔다. 식장 어느 곳에도 기영씨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딸의 결혼식이 있기 며칠 전에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이다. 아빠가 참석하지 않은 결혼식장에서 선영은 내내 슬프게 울었다. 아무리 힘겨워도 사랑으로 자신을 키워준 아빠의 모습이 흑백 영화의 필름처럼 선영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30분도 안 돼 쓸쓸한 결혼식은 모두 끝났다. 하객들에게 인사를 마치고 선영이 승용차에 오르려 할 때였다. 저 멀리에서 비를 맞으며 일하고 있는 사람이 선영의 눈에 가득히 들어왔다. 빗물에 흠뻑 젖은 양복을 입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아빠였다. 선영의 아빠는 화단 옆에 있는 흙을 삽으로 파냈다. 그리고 삽 가득 흙을 떠서 빗물이 고여있는 진흙길 위에 골고루 뿌리고 있었다. 선영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우산도 없이 아빠에게로 달려갔다. 아빠! 선영이 다가가 팔을 끌며 말했지만 기영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빠, 이렇게 비 맞으면 감기 들잖아요. 선영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빠에게 말했다. 그제야 기영씨는 일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선영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못된 놈 같으니라고 감기 걱정하는 놈이 애비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 죄송해요, 아빠. 저리 비켜라. 그 손님들 나오기 전에 일 빨리 끝내야 하니까. 결혼 축하해주러 온 것도 고마운데 손님들 신발까지 진흙으로 버리게 해서야 쓰겠냐? 아빠, 고마워요. 선영의 눈가를 타고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녀석 그 울기는 이왕 한 결혼이니 잘 살아야 한다.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그리고 이거. 겸연쩍은 미소를 지으며 기영씨가 무언가를 선영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기영씨가 딸의 결혼식을 위해 틈틈이 모았던 통장이었다. 쑥스러운 듯 성큼성큼 뒤돌아 걸어가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선영은 빗줄기 속에 그대로 서 있었다. 기영씨의 얼굴에도 어느새 눈물 한 줄기가 빗물과 함께 흘러내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상처조차 가슴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다. 아빠의 눈물. 명지가 16살 때였다. 명지의 가족은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 경포대로 갔다. 바다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물 위를 비행하는 갈매기들의 모습이 은빛으로 출렁거렸고 바다끝 수평선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푸른 빛으로 넘실거렸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나흘을 보내고 마음은 그대로 남겨둔 채 명진애는 경포대를 떠나왔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폭우가 쏟아지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그 사고로 명진은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 그날 이후로 명진은 2개의 보조다리 없이는 몇 걸음도 걸을 수 없게 되었다. 불행은 명지 하나에게만 그치지 않았다. 명지보다는 덜했지만 명지의 아빠도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다. 그 후로도 아내의 도움을 받으며 명지의 아빠는 하시던 약국을 계속 경영했다. 명지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다. 명지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오직 그녀의 아빠뿐이었다.
물론 그녀의 엄마도 늘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었지만 엄마가 해주는 위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았다. 정신까지 절룩거리는 명지에게는 정상인인 엄마가 아무리 큰 사랑으로도 끌어안을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었다. 하지만 명지 아빠는 달랐다. 누구보다도 명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명지가 느끼는 아픔을 똑같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말할 수 없는 명지의 아픔까지도 아빠는 낱낱이 알고 있었다. 길을 다닐 때 명지는 사람들의 동정 어린 눈빛이 싫어서 늘 땅만 쳐다보고 다녔다. 어느 겨울엔가는 얼어붙은 땅 위를 걷다가 미끄러져서 얼굴이 온통 까진 채 아빠의 약국으로 간 적도 있었다. 명지는 아빠의 품에 안겨서 한없이 울었다. 아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쌍한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싫어. 명지야, 아빠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 같은 거야. 그걸 알고 나서 아빠는 오히려 그들의 눈빛이 고맙기까지 한걸? 명지 아빠는 조심스럽게 명지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내고 약을 발라주었다. 그의 붉은 눈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아빠는 우리 명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아빠 말 좀 잘 들어봐. 물론 아빠나 명지가 어쩌면 그들보다 더 불행할지도 몰라. 그렇지만 우리의 불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위안을 받을지도 모르잖아.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고. 명지야, 조금만 더 견뎌. 아빠가 네 곁에 있잖아. 그 후로도 명지 아빠는 명지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와 언제나 그녀를 지켜주었다. 아빠의 사랑으로 명지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 입학식 날 그녀의 아빠는 명지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명지 역시 자신의 아빠가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입학식장에서 아빠는 2개의 보조다리에 몸을 기댄 채 가슴 가득 한 다발의 꽃을 안고 있었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 그들의 눈앞에서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차가 다니는 도로 쪽으로 한 어린 꼬마가 뛰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걸어가던 명지의 아빠는 그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명지의 눈앞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명지 아빠는 보조다리도 없이 아이를 향해 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명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빠! 명지는 너무 놀라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다리를 양팔에 끼고는 서둘러 가버렸다.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하지만 명지 엄마의 얼굴은 의외로 담담해 보였다. 명지야,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때 아빠는 팔만 다치셨어. 그런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야. 너 혼자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한 몸으로는 누구도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없다고 말이야.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명지는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다. 울지 마.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아빠는 견디지 못하셨을 거야. 불편한 몸으로 살아오시며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오늘은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 봐서.
멀리 보이는 명지의 아빠는 여전히 보조다리에 몸을 의지한 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를 보고 있는 명지의 분홍색 파카 위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명지가 방황할 때마다 그녀의 아빠는 늘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코 하나의 의미로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슬픔도 그리고 기쁨까지도. 힘겨워도 견디고 또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슬픔도 아름다운 노래가 되거든. 마음이 아픈 날이면 명지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다. 그때마다 소리내어 운 것은 명지였지만 눈물은 명지의 아빠 가슴 속으로 더 많이 흘러내렸다. 눈치 우는 할아버지. 영주 씨는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다. 새로운 근무지로 발령을 받은 영주 씨는 아침 일찍부터 출근을 서둘렀다. 지난밤 내리기 시작한 눈은 아침이 되어도 그칠 줄을 몰랐다. 지하철을 타러 가려면 육교 하나를 건너야 하는데 육교 계단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그런데 계단 중간쯤에서 어떤 노인이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었다. 눈송이는 눈보다 하얀 노인의 머리칼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노인은 힘겹게 계단을 오르며 눈덩이를 삽으로 떼어내고 있었다. 삽질을 하는 노인은 힘이 달리는 듯 손을 많이 떨었다. 계단 하나를 오르는 것도 노인에겐 너무 힘겨워 보였다. 입김을 하얗게 내뿜으며 일하는 노인에게로 영주 씨는 조심조심 다가갔다. 할아버지, 고생이 너무 많으시네요. 고생이랄 게 뭐 있나?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잖아요. 빙판진 계단에서 미끄러진 날에는 전화 없는 장사라도 큰 봉변을 당하고 말 테니.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삽질을 하며 말했다. 노인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사실은 저도 조금 전 육교 계단을 간신히 올라왔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연세도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일은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하잖아요. 젊은이들은 회사 나가야지 이런 일 할 시간이 어디 있나. 이런 일은 나 같은 노인들이 해도 충분해.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영주 씨는 자신이 공무원이었기에 노인에게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댁이 이 근처세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허리를 펴고 영주 씨를 바라보았다. 요 앞 동네에 산다오. 할아버지는 한숨을 폭 내쉬며 말을 이었다. 사실은 내 아들이 이 육교에서 넘어졌거든. 그때 머리를 다쳐서 지금까지 3년째 방 안에만 누워있다오. 아들놈 때문에 이 늙은이 가슴은 새까맣게 타버렸지. 그러셨군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내 아들처럼 될까봐 눈 오는 날이면 이렇게 나와 눈을 치우는 거지요. 영주 씨는 노인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할아버지, 저도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 이것마저 할 수 없다면 아마 더 힘들었을게요. 나는 삽으로 눈덩이를 떼며 자식에 대한 아픔까지도 함께 떼어내고 있는 거라오. 이 일을 하고 나면 그래도 응어리진 마음이 많이 풀려. 이 일은 아들놈 빨리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이기도 하니까.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힘겨운 삽질을 시작했다. 영주 씨는 노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도 없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노인의 마음이 영주 씨 마음에 아름답게 반짝였다.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새벽이 올 때까지. 미니 아빠는 다니던 직장을 잃은 뒤 어렵게 모은 돈으로
조그만 음식점을 시작했다. 하지만 음식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그만두어야 했다. 생각보다 손님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희망 하나로 시작한 음식점이 실패하자 아빠는 하루하루 마른 꽃잎처럼 시들어갔다. 민희네 가족은 조그만 집들이 들꽃처럼 옹기종기 모여앉은 변두리 산동네로 이사를 해야만 했고 민희 아빠는 이사 온 후부터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예전처럼 민희와 동생을 대해주지 않았고 웃음마저 잃어가는 듯했다. 새벽녘 엄마와 함께 우유 배달을 마치고 돌아와도 아빠는 온종일 어두운 방 안에만 있었다. 공부를 방해하는 남동생 때문에 민희가 공부방을 조를 때마다 아빠는 말없이 아픔을 삼킬 뿐이었다. 하루는 남동생이 다 떨어진 운동화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엄마, 아이들이 내 운동화 보고 뭐라는 줄 알아? 거지 신발이래. 거지 신발. 아빠는 이런 일이 있는 날이면 늘 엄마로부터 1,000원짜리 한 장을 받아들고 술 한 병을 사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곰팡이 핀 벽을 향해 돌아앉아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다. 산동네로 이사 온 후 얼마 되지 않아 밤늦은 시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산동네 조그마한 집들을 송두리째 날려 보내려는 듯 사나운 비바람도 몰아쳤다. 칼날 같은 번개가 캄캄한 하늘을 쩍하고 갈라놓으면 곧이어 천둥 소리가 사납게 으르렁거렸다. 비 오는 날이 계속되면서 곰팡이 핀 천장에는 동그랗게 물이 고였다. 그리고 빗물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빗물이 방울져 내렸다. 민희 엄마는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 걸레 대신 양동이를 받쳐놓았다. 이걸 어쩌나. 이렇게 비가 새는 줄 알았으면 진작에 손 좀 볼 걸 그랬어요. 엄마의 말에 돌아 누운 아빠는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 아빠는 며칠 전 우유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팔을 다쳐 며칠째 일도 못하고 있었기에 아픔은 더욱더 컸다. 아빠는 한쪽 손에 깁스를 한 불편한 몸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언제나 그랬듯이 엄마에게 1,000원을 받아들고 천둥치는 밤거리를 나섰다. 그런데 새벽 1시가 넘도록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 엄마와 민희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창밖에선 여전히 천둥 소리가 요란했고 밤이 깊을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다. 엄마와 민희는 우산을 받쳐들고 대문 밖을 나섰다. 아빠를 찾아 동네 이곳 저곳을 헤맸지만 비바람 소리만 장내 행렬처럼 웅성거릴 뿐 아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민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지붕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검은 그림자는 분명 아빠였다. 엄마, 저기 봐. 아빠는 천둥치는 지붕 위에서 온몸으로 사나운 비를 맞으며 앉아있었다. 깁스한 팔을 겨우 가누며 빗물이 새는 깨어진 기와 위에 우산을 받치고 있었다. 비바람에 우산이 날아갈까봐 한 손으로 간신히 우산을 붙들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무척이나 힘겨워 보였다. 민희가 아빠를 부르려고 하자 엄마는 민희 손을 힘껏 잡아당겼다. 아빠가 가엾어도 지금은 아빠를 부르지 말자. 너희들과 엄마를 위해서 아빠가 저것마저 하실 수 없다면 더 슬퍼하실지도 모르잖아. 엄마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아빠를 바라보는 민희 눈에도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난을 안겨주고 아빠는 늘 아파했다. 하지만 그날 밤 아빠는 천둥치는 지붕 위에 앉아 우리들의 가난을 아슬아슬하게 받쳐들고 있었다.
아빠는 가족들의 지붕이 되려 했던 것이다. 비가 그치고 하얗게 새벽이 올 때까지. 딸아이의 미소. 공장에서 일하는 영태 씨는 보름이 넘도록 매일 밤 야근을 했다. 야근을 마치고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가면 5살 된 딸 송아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우리 송아 잘 자네. 송아야, 미안해. 아빠가 놀아주지도 못해서. 영태 씨는 단풍잎 같은 어린 딸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매일 밤 야근이니 당신 건강 해칠까봐 정말 걱정이에요. 옆에 있던 아내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난 괜찮아. 내일이면 잔업까지 다 끝나니까 송아하고 많이 놀아줄 수 있을 거야. 송아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말수가 적었고 잘 웃지도 않았다. 게다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영태 씨 부부는 그런 송아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우리 송아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 표현은 다 하는걸요? 하긴. 어머니께서 그러시는데 당신도 어릴 적에 말이 늦었대요. 나도 그랬나? 그럼 우리 송아가 날 닮았나 보네. 영태 씨는 그렇게 말하며 껄껄 웃었다. 다음날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친 영태 씨는 가게에 들러 송아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샀다. 영태 씨는 기쁜 마음으로 대문을 들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송아야, 아빠 왔다. 영태 씨는 얼른 달려가 송아를 끌어안고 얼굴에 그의 야윈 뺨을 비벼댔다. 우리 송아, 아빠 많이 보고 싶었지? 하지만 송아는 시큰둥한 얼굴로 영태 씨를 대했다. 보름이 넘도록 아빠 얼굴을 보지 못한 송아는 아빠가 낯설게 느껴진 모양이었다. 영태 씨는 잠시 세일쭉한 얼굴로 송아를 바라보다가 급히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빨랫줄에 걸려있던 빨래 집게를 몇 개 가지고 들어왔다. 영태 씨는 자신의 코에다 빨래 집게 하나를 꽉 물었다. 송아야, 이것 봐. 재밌지? 영태 씨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의 오목한 코 위에서 빨래 집게가 덜렁덜렁 춤을 추었다. 송아는 그 모습을 보고 소리 없이 살짝 미소를 지었다. 송아야, 재밌지? 정말 재밌지? 어린 송아의 미소에 더욱 신명이 난 영태 씨는 현기증이 나도록 고개를 흔들었다. 잠시 후 송아의 미소가 사라지자 영태 씨는 양쪽 귀에도 빨래 집게를 하나씩 물렸다. 빨래 집게 3개를 매단 영태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나비처럼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송아는 다시 해바라기처럼 방긋방긋 웃었다. 빨래 집게는 영태 씨의 얼굴을 사정없이 꼬집어댔다. 코와 양쪽 귀에 물려놓은 빨래 집게 때문에 영태 씨의 눈에서 눈물이 찔끔찔끔 새어나왔다. 순간 깔깔거리던 송아가 영태 씨의 코에 물려있던 빨래 집게 하나를 잡아 뺐다. 그 바람에 영태 씨의 코에 상처가 나고 피가 맺혔다. 그러나 영태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도리어 아내가 볼까봐 얼른 휴지로 상처 부위를 닦아냈다. 영문을 모르는 송아는 커다란 눈만 깜빡였다. 송아야, 웃어봐. 아빠는 우리 송아 웃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우리 송아가 미소 지을 때면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다니까. 한박 웃음을 짓던 영태 씨는 송아를 꼭 안으며 양볼에 뽀뽀를 퍼부었다. 빨래 집게 때문에 찔끔 나오던 눈물과 섞여 영태 씨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무리 아파도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일기.
고등학교에 다니는 기완이의 어머니는 벌써 7년째 루게릭병과 투병 중이다. 루게릭병은 운동신경세포가 차츰 소실되면서 근력이 약화되고 그에 따른 언어장애나 사지위약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호흡장애로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다. 의식은 또렷한데도 몸이 점점 굳어져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어머니. 그 곁에는 늘 아버지의 눈물겨운 보살핌이 있었다. 어머니와 가족 모두가 절박한 상황을 겪어오는 동안에도 끝까지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언젠가부터 어머니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죽음보다 더 아득한 하루하루를 견뎌나갔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따뜻한 봄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추운 겨울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였다. 거실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화분을 가리키며 어머니에게 낮은 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 꽃 예쁘지 않아? 상사화라는 꽃인데 이렇게 꽃이 필 때면 잎이 다 말라버리고 그러다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반대로 꽃이 지고 마는 특이한 녀석들이지. 서로를 애타게 그리워하지만 정작 서로를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렇게 늘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홀로 지낸다 하여 상사화라는 이름이 지어졌대. 선홍색 꽃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기특한 녀석들이지. 잎은 잎대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떨어지고 자기를 피워낸 그리운 잎을 한 번도 볼 순 없지만 잎이 떨어진 바로 그 자리에 꽃은 꽃대로 예쁘게 피어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잖아. 당신도 이 꽃처럼 꿋꿋이 살아가야 돼. 몸은 옴짝달싹 할 수 없었지만 정신만은 유리처럼 투명한 어머니는 살며시 입을 벌리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곳이라고는 눈동자뿐인 어머니의 반쯤 열린 입에선 계속해서 침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침을 연신 닦아내던 아버지가 말했다. 여보, 이제 몸을 옆으로 돌려볼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욕창이 생겨서 못 써. 그러고는 어머니의 두 손을 꼭 잡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열린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던 기완이는 조용히 거실을 나와 마당으로 나갔다. 짙은 머릿빛 하늘에서 바람이 몰려오더니 이내 부슬부슬 가랑비가 내렸다. 기완이는 지난밤 집안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아버지의 일기를 떠올렸다.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지 벌써 3개월째다. 의사는 내가 6개월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유했지만 치료 중 백혈구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의식마저 잃을 수도 있다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죽음보다도 더 아득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를 두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부모라는 큰 기둥을 잃게 될 우리 기완이 기영이를 생각하니 목이 메이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아버지의 일기를 생각하며 소리 죽여 울던 기완이의 얼굴 위로 슬픔이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하염없이 흐르는 굵은 눈물은 닦아도 닦아도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힘내세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밤새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민철이와 동생 민구는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강아지들처럼 뛰며 동네 공터로 달려갔다.
살기가 좋은 눈이라서 착착 달라붙는 것이 눈싸움 하기엔 그만이었다. 두어 시간 이어지던 눈싸움이 시들해지자 두 형제는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머리에선 모락모락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온몸에서 비짓땀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점심까지 걸으며 두 형제가 만든 눈사람은 무려 5개나 되었다. 눈사람에 박힌 흙 알갱이들을 떼어내고 있을 때 켜켜이 층을 이루던 낮은 구름들이 어딘가로 빠르게 이동하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옷에 묻은 눈을 대충 털어내고 집으로 달려갔다. 아버지에게 받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며 집으로 향하는 두 형제의 발걸음은 마냥 가벼웠다. 집에 도착해 이른 저녁을 먹고 벽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다. 밖에서 엄마의 쓸쓸하고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오세요. 잠시 후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왔다. 잔뜩 기대를 하고 있던 민철이는 아버지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것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민철이는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는지 텔레비전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며 무슨 억울한 일이라도 당한 것처럼 입을 쑥 내밀었다. 민구도 심드렁한 얼굴로 덩달아 텔레비전에 코가 닿을 정도로 바짝 다가앉았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는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방문을 열고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왠지 기운이 없어 보였다. 민구와 민철이는 약속이라도 한 듯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 마주 보았다. 얼마 후 방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가 들어왔다. 아버지 옆구리에는 커다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초콜릿과 사탕, 그리고 과자와 껌 등이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였다. 그것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아버지로부터 받는 크리스마스 선물이기도 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걸 아빠가 깜빡했지 뭐냐. 아버지는 느릿느릿 말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애썼다. 단칸방 한쪽에 앉아있던 엄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엄마 옆에 앉아있던 누나가 빙그레 웃으며 얼른 일어났다. 그러고는 접시에 초콜릿이며 과자, 사탕을 담아 방 한가운데 놓았다. 마음은 풀어졌지만 쑥스러운 마음에 민철이는 선뜻 접시에 손을 가져갈 수가 없었다. 민구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여전히 텔레비전만 뚫어져라 보았다. 그러다가 민구가 힐끔 고개를 돌려 등 뒤 접시를 보더니 손을 뻗어 과자 하나를 집었다. 민철이도 등 뒤를 더듬어 과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때 아버지가 들릴락 말락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나 좀 잠깐 봐요. 아버지가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자 엄마가 곧 뒤를 따랐다. 과자를 급하게 먹다가 목이 맨 민철이가 물을 먹으려고 부엌 문을 막 열 때였다. 부엌에서 아버지의 쓸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여보, 혹시 생활비 남은 거 있으면 요 앞 만복상에 외상값 좀 갖다 주구려. 돈이 없어서 아이들 과자를 외상으로 가져왔거든. 그래요? 어쩌죠? 생활비가 다 떨어졌는데. 민철이는 문틈에 눈을 대고 부엌 안을 들여다보았다.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는 엄마는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그늘진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랑 아이들 고생만 시켜서.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린 한 가족이잖아요. 막노동이라도 해보려는데 일자리가 있어야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질 않아. 아무런.
아버지는 울먹이는 듯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우는 모습을 본 민철이는 온몸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는 것만 같았다. 밖으로 나간 민철이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동네 공터로 향했다. 달빛이 눈에 반사되어 주위가 온통 환했다. 공터 저편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크고 작은 눈 사람들이 보였다. 동생과 함께 한나절 내내 만든 눈사람이었다. 커다란 아빠 눈사람, 그 옆에는 엄마 눈사람, 그리고 앞쪽에는 고만고만한 꼬마 눈사람 3개가 나란히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눈사람 가족을 보고 있자니 민철이는 왈칵 눈물이 났다. 눈사람들이 내일이면 녹아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족을 닮은 그 눈사람들이. 민철이는 때에 절은 옷소매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계속 중얼거렸다. 아버지, 제발 힘내세요. 꼭 힘내셔야 해요. 날이 어두워진 후에야 우리는 그곳에 가로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바로 그런 가로등 같은 존재입니다. 첫눈. 정아의 아빠는 그녀가 8살 때 아내와 딸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가정을 이루었다. 정아는 그런 아빠를 수도 없이 원망하며 힘든 사춘기를 보냈다. 그리고 그녀의 엄마도 그녀가 중학교 3학년 때 재혼했다. 하지만 아빠에 대한 상처 때문에 정아는 8년이 넘도록 새아빠에게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다. 새아빠는 가끔 술에 취해 들어와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녀는 그런 새아빠가 너무 싫었다. 정아는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일하며 병원 근처에 방을 얻어 혼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새아빠는 그녀가 근무하는 병원의 경비로 일했다. 병원 원무과의 아는 선배로부터 경비를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그녀는 내키지도 않는 새아빠를 소개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엄마를 위해서였다. 엄마가 생활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다면 정아는 새아빠와 매일 마주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출근할 때도 경비실에 있는 새아빠의 시선을 애써 외면했다. 그러다 가끔 병원 로비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한번 웃고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 그리고 식사 때가 되면 병원 구내식당에서 마주칠까봐 점심시간이 거의 다 끝날 무렵에야 식당으로 간 적도 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그녀가 구내식당으로 갔을 때 새아빠가 그곳에 와 있었다. 그런데 새아빠는 식당 조리실 안에서 젊은 아주머니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새아빠는 대화 도중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기도 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정아는 어릴 적 친아빠에게서 받은 아픈 상처가 되살아났다. 그 후로도 정아는 식당 조리실을 기웃거리는 새아빠의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그때마다 그는 식당의 젊은 아주머니와 다정하게 말하고 있었다. 정아는 그런 새아빠를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엄마, 새아빠 그 사람 지금도 엄마한테 잘해? 그녀는 빈정거리며 물었다. 너 무슨 발버릇이 그러냐? 누가 뭐래도 이제껏 널 가르치신 분이야. 요즘 못 봐주겠더라고. 정말. 왜? 무슨 일 있었냐? 엄마도 남편 복 정말 없는 것 같아. 저 자식 다 내팽개치고 가는 사람이 없나. 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래도 너한테는 아버지야. 엄마는 그런 사람이 용서가 돼? 처음에는 엄마도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 너도 이제는 마음 풀어. 싫어. 난 절대로 용서 못해. 마음속에 미움 두고 살면 못 써.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남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는 거야.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해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자기를 용서하는 거야. 엄마나 많이 용서해. 착해서 늘 상처받는 엄마가 난 정말 싫으니까. 그리고 엄마도 정신 차려. 2번씩 그런 일 당하지 말고. 정아는 거기까지 말하고 나자 차마 더 이상은 말할 수가 없었다. 하루는 간호사실로 그녀를 찾는 전화가 왔다. 그녀의 엄마였다. 그날 근무를 마치고 정아는 곧장 엄마 집으로 갔다. 이거 받아라. 아빠가 너 준다고 사왔어. 장갑 아냐? 날씨도 추운데 네가 맨손으로 다니는 게 마음에 걸리신 모양이야. 난 거추장스러워서 장갑 안 껴. 엄마나 끼고 다녀. 엄마 것도 사오셨어. 웬만하면 그냥 끼고 다녀라. 아빠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싫어. 촌스러워서. 장갑 사다 줄 여자 병원에 또 있을 텐데. 무슨 말이야 그건? 요즘 그 사람 행동 이상하지 않아? 그 양반 요새 고생이 말이 아냐. 아빠 당부도 있고 해서 내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글쎄 너 시집 보낼 돈 마련해야 한다고 그 좋아하는 술도 입에 대지 않으셔. 요즘은 야근 다음 날에도 집에서 쉬지 않고 병원 식당 일까지 하시거든. 병원 식당 일을? 그럼 넌 몰랐니? 매일같이 얼굴 대하면서? 몰랐어, 정말. 글쎄, 병난다고 식당 일은 하지 말래도 막무가내야. 식당에서 식기 닦는 일을 거들어주면 식사비도 절약되고 돈도 조금 받는다고 말이야. 너 시집 갈 때 쓴다고 1년 전부터 적금 붓고 있거든. 그녀의 말에 정아는 부끄러워서 더 이상 얼굴을 들지 못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사람들은 분주했다. 병원 로비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제 몸 가득히 꽃등을 달고 12월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날은 정아가 야간 근무를 서는 날이었다. 저녁 시간쯤에 응급실 문이 열리더니 병원 뒤편에 있는 갈비탕집 주인이 들어왔다. 김정아 씨 누구세요? 갈비탕 배달 왔는데. 전데요. 난 갈비탕 시킨 일이 없는데. 김정아 씨 맞지요? 네. 그럼 틀림없어요. 조금 전에 경비실 아저씨가 돈까지 다 지불하셨거든요. 그녀는 그제야 새아빠가 그것을 보냈다는 것을 알았다. 하얗게 김이 피어오르는 갈비탕에서 오랫동안 받아본 적이 없는 정 같은 게 느껴졌다. 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문 경비실 쪽으로 갔다. 그러나 경비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출입문엔 순찰 중이라는 푯말이 매달려 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을 들여다보았다. 칠이 다 벗겨진 나무 책상 위에는 찌그러진 냄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냄비 안에는 먹다 남은 라면 국물이 하얗게 김을 피워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 낡은 장갑 하나가 있었다. 오른쪽 짝을 잃어버린 새아빠의 장갑은 손가락 이음새의 실밥이 터져 있었고 조그만 단추까지 보기 흉하게 녹슬어 있었다. 그 순간 지난번에 엄마 앞에 내던져 놓고 온 장갑이 생각났다. 정아는 마음이 아파 차마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책상 위에 있던 메모지에 살며시 자신의 마음을 적어 놓았다. 아빠, 그동안 버릇없이 행동해서 죄송해요. 정문 경비실을 나설 때 밤하늘에선 굵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한 해를 살아오느라 상처받은 사람들의 가슴 위로 그의 첫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생일.
비에 젖은 아침 햇살이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도란도란 속삭이고 있었다. 완섭 씨는 갈색 머리칼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는 가로수를 바라보며 졸음에 겨운 하품을 했다. 바로 그때 음식점 출입문이 열리더니 8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어른의 손을 이끌고 느릿느릿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의 너절한 행색은 한눈에 봐도 거린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담배 연기처럼 헝클어진 머리는 비에 젖어 있었다. 기키한 냄새가 완섭 씨의 코를 찔렀다. 완섭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이봐요. 아직 개시도 못했으니까 다음에 와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빠의 손을 이끌고 음식점 중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완섭 씨는 그때서야 그들 부녀가 음식을 먹으러 왔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그들 부녀 때문에 불쾌감을 줄 수는 없었다. 더욱이 돈을 못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내준다는 게 완섭 씨는 왠지 꺼림칙했다. 완섭 씨가 그런 생각을 하며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여자아이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아저씨 순댓국 2그릇 주세요. 알았다. 근데 얘야, 이리 좀 와볼래? 계산대에 앉아있던 완섭 씨는 손짓을 하며 아이를 자기 쪽으로 불렀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음식을 팔 수가 없구나. 거긴 예약 손님들이 앉을 자리라서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주눅든 아이는 주인의 말에 낯빛이 금방 시무룩해졌다. 아저씨, 빨리 먹고 갈게요. 오늘이 우리 아빠 생일이에요. 아이는 잔뜩 움츠린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다 말고 여기저기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는 비에 젖어 눅눅해진 1,000원짜리 몇 장과 한 주먹의 동전을 꺼내 보였다. 알았다. 그럼 최대한 빨리 먹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말이다. 아빠하고 저쪽 끝으로 가서 앉거라. 여긴 다른 손님들이 와서 앉을 자리니까. 예,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이는 자리로 가더니 아빠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화장실이 바로 보이는 맨 끝자리로 아빠와 함께 가서 앉았다. 아빠는 순댓국이 제일 맛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간장 종지처럼 볼이 패인 아빠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완섭 씨는 순댓국 2그릇을 갖다 주었다. 그리고 계산대에 앉아 물끄러미 그들의 모습을 바라봤다. 아빠, 내가 소금 넣어줄게. 잠깐만 기다려.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소금통 대신 자신의 국밥 그릇으로 수저를 가져갔다. 그리고는 국밥 속에 들어있던 순대며 고기들을 떠서 아빠의 그릇에 가득 담아주었다. 그리고 나서 소금으로 간을 맞췄다. 아빠, 이제 됐어. 어서 먹어. 알았어. 순영이 너도 어서 먹어라. 어제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나만 못 먹었나 뭐. 근데 아저씨가 우리 빨리 먹고 가야 한댔어. 어서 밥 떠. 아빠, 내가 김치 올려줄게. 알았어. 아빠는 조금씩 손을 떨면서 국밥 한 수저를 떴다. 수저를 들고 있는 아빠의 두 눈 가득히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완섭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리고 조금 전 자기가 아이한테 했던 일에 대한 뉘우침으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다. 음식을 먹고 나서 아이는 아빠 손을 끌고 완섭 씨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계산대 위에
1,000원짜리 넉 장을 올려놓고 주머니 속에 있는 한 움큼의 동전을 꺼내고 있었다. 얘야, 그럴 필요 없다. 식사값은 2,000원이면 되거든. 아침이라 재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국밥 속에 넣어야 할 게 많이 빠졌어. 그러니 음식값을 다 받을 수 없잖니? 완섭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1,000원짜리 2장을 다시 건네주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니다. 아까는 내가 오히려 미안했다. 완섭 씨는 출입문을 나서는 아이의 주머니에 사탕 한 움큼을 넣어주었다. 잘 가라. 네, 안녕히 계세요. 아픔을 감추며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완섭 씨는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총총히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는 완섭 씨 눈가에도 어느새 맑은 눈물빛이 반짝거렸다. 아빠의 편지. 남편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 지혜는 잠시 방문 앞에 멈춰섰다. 그림을 좋아했고 아이처럼 착하게 살다간 남편 영민이 어두컴컴한 방 한가운데 눈을 감고 앉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슴에 안겨있던 아이가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뒤척였다. 지혜는 두려운 마음에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어둠만이 지혜에게 달려드는 것 같았다. 지혜는 영민이 사용하던 책상으로 느릿느릿 다가갔다. 의자에 앉아 방안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화구며 캠퍼스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영민의 숨결이 느껴졌다. 가슴 아팠다. 아픔의 흔적을 지혜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영민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지혜야, 미안해. 너하고 아기만 남겨놓고 나 먼저 떠나가서.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줘.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아기 첫돌이 되는 날 내 책상 첫 번째 서랍을 열어봐. 그곳에 노란 봉투가 있을 거야. 그걸 아기에게 선물해줘. 지혜는 영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랍 열쇠를 꺼내들었다. 열쇠를 꽂는 순간 지혜의 조그만 손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서랍 속에 가지런히 놓인 커다란 봉투를 꺼냈다. 아가야, 아빠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너의 첫 번째 생일날 주라고 하셨거든. 지혜는 터져나오는 눈물을 애써 참았다. 하지만 봉투를 열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봉투 속엔 남편이 그린 그림이 있었다. 그림 오른쪽엔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은 채 남편 영민이 앉아 있었다. 왼쪽엔 지혜가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엔 어여쁜 아기가 백일홍처럼 활짝 웃고 있었다. 영민은 아기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그림 속 아기의 얼굴은 영민의 얼굴과 신기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봉투 속엔 그림과 함께 예쁜 강아지 인형과 돌반지 그리고 분홍색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아가야, 오늘이 네가 세상에 태어나 맞이하는 첫 번째 생일이야. 그래서 아빠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너와 함께 있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아빠가 곁에 있었으면 동물원도 데려가고 예쁜 사진도 찍어줬을 텐데. 하지만 아빠는 언제까지나 너의 손을 꼭 잡고 있을 거야. 네가 눈물을 흘리면 맑은 바람이 되어 너의 눈물을 씻겨주고 네가 삶에 지쳐 쓰러지면 네 등을 쓰다듬는 따스한 바람이 되어줄게. 그리고 너를 보살피는 엄마의 힘겨운 걸음걸음마다 아빠는 늘 함께할 거야. 아가야,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돼.
아빠는 별빛으로 바람으로 때로는 따스한 햇살로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가야, 안녕. 하늘나라에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가. 지혜는 목덜미까지 흘러내린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예쁜 강아지를 쥐고 있는 아기의 손가락에 아빠가 선물해준 반지를 끼워주었다. 아가야, 아빠가 너한테 선물해준 거야. 지혜는 아기를 꼭 안았다. 먼 길을 떠나온 초저녁별 하나가 방 안으로 해슥한 얼굴을 디밀더니 얼굴을 맞댄 모녀의 가슴 가득히 영민의 사랑이 쏟아져 내렸다. 아가야, 슬퍼하지 마. 아빠는 이렇게 우리 곁에 있잖아. 우리가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아빠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곁에 있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는 게 사랑이래.